이 유불선을 고2 때부터 공부해서 대학 가서 대학원까지 이제 철학과 대학원 아예 이제 가가지고 열심히 한번 파봤습니다. 그래서 파보니까 이게 실제로 수행을 안 하면서 이런 이론을 공부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대학원생들하고도 좀 의견이 안 맞는, 그분들은 그냥 이론 전개에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철학과 대학원생들. 이걸 좀 실제로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했더니 철학과 분들이 넌 철학을 잘 모르는구나. 철학은 개념으로 해서 개념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저랑 좀 뜻이 안 맞습니다. 해가지고 저대로 또 공부를 더 해보고 싶어서 그 뒤로 이제 대학원을 그만두고 저대로 그냥 더 하다 보니까 야, 이게 동양 고전이고 서양 고전이고 다 인간의 마음 안에 근원이 하나이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의 법칙들을 알아냈구나 싶어서 그거를 제가 이제 알리기 시작한 게 지금 12년째입니다. 홍익학당을 연 게 12년째인데 제가 알아낸 마음의 법칙은요, 마음의 가장 근원에 참나라고 하는 우리의 순수한 나. 저는 그걸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제 강의에서는. 일반적인 양심은 후천적인 그런 양심을 많이 말하는데 양심을 처음 주장한 사람이 맹자입니다. 맹자가 말하는 양심은 선천적인 도덕 능력이에요. 칸트가 말하는 선언적 자아에 해당돼요. 그래서 실제로 피이테, 칸트 제자인 피이테가 선언적 자아를 가지고 모든 도덕의 근원으로 설명합니다. 독일에서. 이런 게 똑같아요. 동양에서도. 똑같이 동양에서도 맹자가 본심이라고도 불렀어요. 본래 마음, 양심, 좋은 마음. 그게 우리 안에 원래 갖춰져 있다. 이러니까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참나예요. 그래서 명나라 때 왕양명이라는 양심 철학자 있죠. 그 양심 철학자가 맹자가 양심의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양심은 양지, 본래 아는 능력이 있고, 양능, 본래 실천 능력이 있다. 지능이 있다고 한 거죠. 양심에는 아는 능력, 알아차리는 능력과 실제로 마음을 경영하는 능력이 있다. 실천적인 능력이 있다. 이 중에 왕양명이 양지를 강조해서 다 같은 얘기죠. 우리 안에 양지가 있다. 저 양지가 불교에서 말하는 본래 면목이다. 이런 거를 전승록에서 계속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 유교의 전통에서 내려온 또 이런 참나 철학인 거죠. 불교적인 참나, 또 이런 유교적인 참나가 하나로 만나고 서양 철학에서는 저게 이제 로고스, 인간의 안에 있는 이런 신성으로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좋겠고, 노자와 장자도요, 유교랑 대립적으로 보지 마시고, 대립적으로 설명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연구해 본 바로는요, 공자는 노자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만난 제자가 아니에요. 사마천 사기에는 한 번 만난 것처럼 돼 있지만, 중국의 그 유교의 경전 중에 얘기해 보면요, 증자 문편에 보면, 내가 노자 밑에 배울 적에가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럼 각각의 케이스가 다 달라요. 그럼 밑에 가서 되게 오래 배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노자 따라다닐 적에 이런 얘기가 4번이나 나와요. 그러면서 다양한 얘기를 증자한테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 공자 영화 나올 때 주윤발이 노자 밑에 딱 무릎 꿇고 배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게 이게 이제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 때예요. 노자와 공자는 한 철학을 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근원에 대한 연구는 비슷한데 이제 조금씩 자기대로 이렇게 이걸 풀어내는 방식이, 노자는 인간 안에 이런 순수한 영역, 양심의 영역을 캐야 되고, 양심의 영역을 오염시키는 게 뭐죠?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드리고 PPT 진행해 볼게요. 양심을 오염시키는 인간의 욕심이 있습니다. 여기 에고의 영역이죠. 개체적 자아감을 가지고 자신의 욕구대로 이렇게 뭔가를 판단하고 실천하는 능력. 그 근원에는요, 우주의 보편적인 감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실천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자는 욕심을 유의라고 봤어요. 유의. 제 발음 좀 이상해도 이해하세요. 할 위자 있죠. 유의. 욕심은요, 뭔가 인위적인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양심은요, 양심은 아무리 우리 알아차리고 판단하고 경영을 해도 이 자리는 무의라는 겁니다. 왜냐? 여기는 에고를 초월한 영역이고 인간적인 조작이 오염시킬 수 없는 영역이니까. 저걸 무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라는 것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에고적인 발상이에요. 에고는 하든가 안 하든가죠.
무의라는 거는 하든가 안 하든가 하는 이런 모든 조작을 떠난 세계예요. 이 우주를 경영해가고 우리 마음을 지금 매 순간 생각하게 만들고 울고 웃게 만들고 하면서 경영해 가면서도 그 자체는 조금도 오염되지 않은 우리의 순수한 영역, 그 영역을 이제 무의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유의의 세계는 하나의 우리의 생각만 일어나도 거기서부터는 유의의 세계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를 선택해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선택의 영역이고 하나는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 근원적인 영역에 대해서 노자는 연구를 했고 공자는 그걸 배운 겁니다. 그래서 노자는 유의로 하는 모든 짓거리를 집어치우고 무의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정치를 하려면 무의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백성을 착취하려고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순수한 양심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무의의 마음으로 백성을 대해야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영이 된다. 이게 노자의 무의 경영입니다. 공자는 저걸 그대로 배워서 대신에 노자는 자꾸 유의의 세계에서 무의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더 중점적으로 했고 공자는 무의로 실제로 경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양심 경영에 대해서 더 노골적으로 연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학설은요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노자의 얘기들 중에도 이 노자와 공자가 하나로 만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노자와 공자를 유가와 토가를 처음부터 분리된 철학으로 보지 마시라. 하나의 이 마음이 둘입니까? 하나의 연구인데 나중에 갈라져요. 뭐냐면 이제 토가 쪽으로 자꾸 내려가다 보면 유교를 비판하면서 자기 문파를 정립해 갑니다. 그때 되면 이제 서로 싸워요. 하지만 노자 공자 때에는 그런 게 안 보인다. 실제로 노자에서 이니에지나 유가를 비판한 내용들을요 파들어가 봤더니 더 오래된 노자 판본일수록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노자는 그렇게까지 유가에 대해 공격적이지 않았다는 게 이제 입증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노자가 공자 선배잖아요. 노자 때 지금 공자가 제대로 뜻도 펴지 않은 때에 무슨 유교 자체를 비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다만 노자가 비판했던 노자 안에서 나오는 이니에지에 대한 비판은요. 그 시대의 이니에지에 대한 비판이에요. 공자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 그 시대에서 사랑이니 정인이 떠드는 것들에 대한 환멸이에요. 각자 자기 욕심대로 사랑을 부르짖고 다 지만 정이라고 하고 자기 예절만 맞다고 하고 조선시대 때도 그랬죠. 노론은 노론 예절만 맞다고 그러고 저기 남인은 남인 다 동서 나뉘어가지고 자기 집안 예절만 맞다고 주장합니다. 지금도 그러죠.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이게 노자가 개탄하는 상황이에요. 다 자기 예절만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만 옳다고 그러고 자기만 진리라고 우기는 그 상황에 대해서 비판한 거지 공자의 이니에지에 대해서 깔려고 지금 노자라는 글을 쓴 건 아니다. 도덕경이라는 글을 쓴 건 아니다. 이거 생각하시고 하나 연결지어서 좀 통 크게 보셔야 돼요. 실제로요. 노자, 공자, 중용, 주역 이런 황제내경이나 이런 전반적인 철학이요. 언제 다듬어지자면 다 춘추 전국시대예요. 즉 거의 동일한 그 지식 집단들이 이걸 만들어내요. 이 책들을. 이름은 다 다르지만 관자까지. 그래서 그 당시 책을 보면요. 어디나 공통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조금씩 서로 개성은 있지만 기본 정보들이 거의 유사합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토가는 무의자연, 유가는 어떤 인위적인 어떤 문명을 중시했다 이렇게 나누신다는 건 너무 피상적이다. 그 시대로 돌아가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다 하는 거 하고요. 또 장자는 장자 얘기할 때 또 드릴게요. 노자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드리고요. 시간이 없죠. 예. 노자 일장이 제일 유명하죠. 요거 안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예. 지금 한자가 안 보여서. 예. 이거 유명하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아무 말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부터 진리를 도라고 부를 텐데 내가 도라고 불렀다고 해서 영원히 도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이름이어야 된다고. 왜냐 이름이란 건 원래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란 건 없는 거니까 요 정도입니다. 그냥 얘기 되시죠? 별 얘기 아니에요. 저 가지고 잘난 체 하는 분들은 안 됩니다. 저 얘기는 내가 앞으로 도라고 부르겠다 이거예요. 진리를. 예, 그 불변의 시공을 초월한 진리를 난 앞으로 도라고 부르겠다. 그런데 원래 그 시공을 초월한 세계에 이름이 있겠냐 이거죠. 이름이라는 건 우리가 후천적으로 각 문화권마다 다 다르게 붙이고 있는데 그래서 영원한 이름이란 없는 거니까 도라는 말에도 집착하지는 마라. 다만 나는 도라고 부르겠다.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이라고 부르겠다.
이 시공을 초월한 영역이 아까 말씀드린 양심의 영역이죠. 무의의 영역인데 왜 여기를 이제 노자는 길이라고 부르겠다고 할까요? 길. 이 양심 안에 인간이 살고 우주가 살 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한 세계 안에 선천적인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막 사는 것 같죠. 우주가 막 돌아가는 것 같지만 선천적인 프로그램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발상이에요. 예전 철학자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해요. 그 직관이라고 하죠. 우리 내면에 직관이라는 건요. 우리 내면에 답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답이 있다 보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이 마음이 저희는 이제 밝아진다, 광명해진다 말을 막 쓰는데 아무튼 순수한 마음으로 에고성을 초월할수록 직관 능력이 살아나는데 그때 나오는 답들이 거의 유사해요. 철학자들의 모든 답이. 예. 이제 우리 이제 이느에지라고 하는 유교에서 이느에지라고 하는 그게 설명하기가 제일 좋아서 제가 이느에지라는 걸 가지고 많이 설명하는데요. 보세요. 우리 양심 안에는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다 이게 똑같습니다. 자, 지금 이게 뭐로 설명하면 좋냐면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태극이 되죠. 자, 보세요. 이쪽은 양이 치고 올라가는 영역이고 이쪽은 밑으로 쏟아져 내린 영역이죠.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주역에서 저 프로그램을 도를 가장 손쉽게 설명하는 게 주역인데요. 이름이량지위도 한 번 발산했다가 한 번 수축했다가 도다. 우주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다. 자연의 법칙이고 창조의 원리다 이겁니다. 이거를 지금 보세요. 발산과 수축으로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 제가 이렇게 태극으로 그려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발산력이 어디가 크죠? 이쪽이 크죠. 쪼그라드는 힘은요? 이쪽이 크죠. 여러분 음양오행은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더 아실 필요가 없어요. 음양오행은 발산과 수축을 말합니다. 음양이란. 발산과 수축일 뿐이에요. 우주는. 아침, 낮, 저녁, 새벽. 똑같죠? 하루도 이렇게 돌아가고 1년도 이렇게 돌아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는 따뜻합니다. 자, 이거를 낮, 밤 길이로 계산하면 똑같아요. 자, 제일 응축됐다, 제일 춥다 이건 뭐죠? 해가 제일 짧다는 겁니다. 동지. 반대는 하지. 이쪽은요. 춘분. 이쪽은 추분. 그래서 서양에서요. 심지어 기독교에서 십자가도요. 서양에서 예수님 오기 훨씬 전부터 십자가의 상징성은 추나추동이에요. 서양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한 십자가, 추나추동. 그거 아셔야 돼요. 이거를 한 번 더 하면은 황도 12궁. 태양이 도는 12자리. 그래서 기독교에서 상징성이 예수님은 태양처럼 가시관을 쓰고 있고 제자는 12명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애매하게 손해본 제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애매하게 득을 본 제자가 있거나 11명쯤만 제자인데 12 맞춰야 돼서 한 명 더 넣었던가 13명이 괜찮은데 한 명 빠졌던가. 자, 왜 이런 이제 이 농담인데 왜 이런 생각하게 되냐면 12명이어야 해요. 예수님이 태양이라면 제자는 12명이어야 해요. 이게 예전 고대 신화들의 공식입니다. 거의. 제자는 12명이에요. 아무튼 뛰어난 사람 제자. 이런 것도 재밌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고대인들한테는 동서막론하고 섭리예요. 자연의 섭리. 십자가라는 것도 자연의 섭리예요. 동양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봄 쪽을요. 이 봄은 봄과 가을 이 에너지 특징만 보세요. 봄은 낮밤 길이가 똑같죠. 가을하고요. 똑같은 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쪽은 발산하는 쪽이니까 따뜻합니다. 이쪽은요. 서늘해요. 아주 차갑진 않아요. 이쪽에 오면 차가워요. 이쪽에 오면 따뜻함을 지나서 뜨거워요. 자, 가운데는 어떨까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균형을 이룬 한문으로도 흑토자죠. 토라고 아시면 돼요. 플러스 토는 토를 보시면 음기, 양기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에너지. 자, 그래서 이 동양에서 오행이라는 거는 음양에서 시작합니다. 낮, 밤을 관찰하다 보니까 더 따뜻할 때가 있고 뜨거울 때가 있고 서늘할 때가 있고 차가울 때가 있고 그게 딱 마치 알맞은 중간 상태가 있더라. 요게 오행이에요. 그래서 따뜻한 기운을 뭐로 상징하냐면 나무요. 나무는 고체죠. 그런데 자라고 있어요. 발산력이죠. 자란다는 건 발산인데 불처럼 기체처럼 자라지는 못해요. 은근히 자라요. 그래서 봄은 나무로, 여름의 발산력은 불로, 가을은요 세요.
흙이 쪼그라든 게 세죠. 쪼그라드는 힘은 맞는데 그게 쇠를 만져보면 서늘한 정도지 아주 차갑진 않아요. 진짜 차가운 건요. 가장 응축된 모습의 물. 겨울에 그 아주 차가운 북극의 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토는요. 균형. 이렇게 이거는요. 예전 사람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알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됐어요. 외우기 쉽게.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오행답니다. 그런데 예전 어른들은 자 보세요. 자연의 만물은 무조건 이 프로그램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나라 태극기에도 태극을 박았죠. 우리나라 국기 대단한 겁니다. 우주의 프로그램을, 창조의 원리를 국기에다 박아놓은 거예요. 중국이 배 아파해요. 자기 태극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이 쓰고 있으니까. 자부심을 느끼고 쓰세요. 왜냐? 태극을 누가 개발했냐 하면 중국에서도 복기 씨가 그렸다고 하는데 복기 씨가 동이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 더 가까운 양반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연으로 우리가 쓰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태극이 상징하는 게 큽니다. 동양에서는 이게 우주 시나리오예요. 우주 프로그램. 우주는 저렇게 굴러가요. 지금 현대과학에서 연구하는 거를 동양의 직관력으로 보면 우주는 탄생했다가 자시에 동지 때 탄생했다가 점점 팽창했다가 쪼그라들어서 사라지고 끝이 아니에요. 다시 이 한 번의 사이클에서 얻은 정보를 축적했다가 명년의 봄에 또 다시 터트려서 생을 또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끝없이 진화해 가면서 끝없이 정보를 축적해 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진화를 거듭한다는 이론입니다. 동양 역학은 이래요. 자,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동양. 그래서 노자나 공자는 다 주역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주나라 때 철학자들이잖아요. 노자는 주나라 왕립 도서관에서 일했던 분이에요. 공자가 왜 노자 찾아갔겠어요? 지금 무의자연을 외쳐서 찾아간 게 아니라 노자가 아는 게 더 많았단 말이에요. 왕립 도서관에서 최고의 정보를 갖고 있었던. 그러면서도 무의자연을 외치는 그게 이제 멋진 거죠.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면서 그 모든 걸 초월한 진정한 도를 추구한 사람. 그래서 공자가 찾아가서 지식도 묻고 도도 물었던 거죠. 그게 지금 노자의 또 학문을 형성한 토대가 된 겁니다. 노자는 이런 사람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노자 책 전체는요. 무의자연으로 단순히 돌아가자는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연으로 빨리 뛰쳐가서 문명을 거부하고 이게 아니고 전체는 제왕학이에요. 계속 천자한테 경고하는 글이에요. 천자, 왜 우주처럼 하느님처럼 못하니? 동양의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은 우주를 다 낳아주고 길러주고 경영하는데 우리한테 와서 잘난 체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제왕도 그렇게 해라. 욕심으로 경영하지 않는다. 무심으로 한다. 무의로 한다. 임금도 그렇게 해라. 우주를 배우는 통치자가 나오기를 계속 기원한 거야. 요즘 말하면 훌륭한 대통령 나오기를 하면서 쓴 거예요. 노자 도덕경은 다. 진짜 도덕 갖춘 리더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무의경영이라고 잡은. 경영을 배우셔야지. 노자를 보고 빨리 도망가야지. 빨리 가정을 떠야 내가 도를 이룰 수 있다. 무조건 가정부터 일단 떠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 이해되세요? 도를 얻읍시다. 그럼 일단 짐 싸고 시작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무의의 도를 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모두 행복해지는 결과를 창출해낼 수 있을까요? 욕심을 내려놓고 경영할 수 있을까요? 이런 비법들을 배우셔야 돼요. 광고만 하다 끝나겠네요. 빨리 내용을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래서 이제 여기를 자, 동양에서 도 그러면 무조건 이거예요. 노자도 주역 공부하신 분이라고요. 이름 이렇게 돌고 도는 게 도다. 그리고 이 동양에서 도 개념에서는 당연히 양심이 자, 동양의 저 양심이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저 말은 맹자가 처음 썼지만 양심의 핵심을요. 공자, 노자 훨씬 이전에 이미 아마 제가 추측한 동이족들이 붙인 것 같아요. 주나라 때 이미 이 용어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봄에 해당되는 양심의 덕목을 인 그랬습니다. 사랑. 가을에 해당되는 양심의 덕목을 정의. 여름은요. 예절. 겨울은 지혜. 이 토는 성실할 신. 요게요. 공자 이전에 이미 쓰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자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정치인들은요. 이걸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자가 비판한 인의의 지시는 당시 정치인들에 의해서 왜곡된 인의의 지시를 비판했다고 보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 보세요. 이게 추나추동
금목수화토 인정되면요. 그게 동양의 길이라면 이니에지도 되게 자연의 길이에요. 이게 인간이 만든 덕목이 아니고요. 무의 자연의 길이에요. 동양인한테는. 보세요. 봄처럼 사랑해야 돼요. 자, 봄은 잡초도 다 키워줍니다. 우주가. 온화한 기운이 넘칠 때죠. 반대로 보세요. 이 반대가 여기죠. 이 극단이 여기죠. 반대 뭐죠? 가을이요. 쭉정이는 쳐버립니다. 바르지 못한 건 쳐버려요. 그걸 정의의 기운이 있어요. 숙살기라고 합니다. 온화지기, 숙살지기. 자, 여름하고 겨울이 반대예요. 겨울에는요, 응축됨이 지극하니까 만물이 씨앗 상태예요. 씨앗 안에 정보만 있습니다. 지혜만 있지 어떤 행동이 없어요. 자, 반대로 이 씨앗의 안에 있던 정보가 완전히 밖으로 나올 때가 언제죠? 여름이요. 완전히 만물이 우거집니다. 이때는 예절, 조화가 필요해요. 자기 걸 다 표현할 때는요. 나만 표현합니까? 남들도 표현해야 되는데 서로 질서와 조화를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절이 이때 여름 덕목입니다. 봄 덕목은 씨앗에서 싹이 나는 거니까 누구든지 싹이 나면 잘 자라게 천지가 도와주는 기운이 있습니다. 가을엔요. 이 풍성한 가지에서 열매를 맺죠. 응축되는 에너지입니다. 여기서 부실한 거는 쳐버려요. 그래서 살아남은 이 열매가 씨앗으로 더 쪼그라들어서 이 씨앗이 다시 싹이 나서 자신을 또 온전히 드러내고. 자, 이게 어디서 일어나요? 항상성 있는 이 땅에서 항상 일어나는. 그래서 이 신이라는 건 여러분 남 잘 믿는 게 아니고 남한테 신뢰를 주는, 신용을 주는 걸 신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번역할 때 제가 성실이라고 번역해요.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성실. 성실하지 않으면 절대 신뢰를 못 줍니다. 말한 거 꼭 지켜야지 남이 믿어주거든요. 나중에 내 말만 듣고도 빌려준단 말이에요. 항상 돈을 갚으면. 항상 이니지를 하는 게 신입니다. 자, 추나추동으로 계산하면요. 추나추동은 내년에 지금 또 봄이 안 오리라 걱정하나요, 사람들이? 지금 겨울이 와서 춥다고? 믿어요. 지금 아무리 추워서 이 양기가 안 보이더라도 다시 생명의 싹이 또 뚫고 나올 거다, 땅을. 이걸 믿어요. 자,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저 사람은 나한테 양심으로 대할 거다라는 걸 믿을 수 있으면 신입니다. 남한테 믿음을 주자 이겁니다. 즉 성실하자. 자, 사랑의 덕목은요. 남을 나처럼 생각해 주는 게 사랑입니다. 자, 각골문 보시면요. 사람 인자에 두 이자가 아니고 요 길이가 똑같아요. 각골문에. 뭔 말일까요? 수학에서 이퀄 표시예요. 남하고 똑같이 여겨라 널. 이해되시죠? 남을 나처럼 생각하라. 그래서 인에 대해서 공자가 보세요. 공자가 논어에 보면 인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서를 제시합니다. 서는요. 이게 공자 논어 안 읽으셔도 이거 하나만 아시면 논어 다 읽으신 거랑 똑같아요. 공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공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훌륭한 제자예요. 머리가 좋은데 공자의 핵심 사상을 알아내려고 한 글자만 가르쳐 주시면 제가 죽을 때까지 할게요. 그러니까 공자가 서를 가르칩니다. 서. 그럼 이 서가 뭔가요? 나는 이리 간지 서만 팠다. 서. 서가 뭡니까?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마라. 평생 난 이것만 팠다. 이게 양심만 파신 거예요, 공자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에게 하지 마라. 이게 뭘까요? 똑같으려의 마음심이잖아요. 남하고 나를 똑같다고 여기는 마음을 써라. 남하고 나를 똑같다고 여겨라. 똑같죠? 서가 인에 이르는 최고의 방법이다. 논어의 핵심 지금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지금부터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하시면 여러분도 공자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노자 다 그래요. 서양의 뭐 소크라테스 다 똑같습니다.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아요. 예수님 반대로 얘기했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황금률 똑같아요. 그 논어나 대학 중용 보면 공자님도 황금률 같은 표현도 씁니다. 근데 공자님은 이 표현을 좋아해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나는 인간관계하는 비법을 모르겠어. 중용에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공자님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도끼를 들고 도끼에 그 나무 있죠? 끼우는 그 나무감을 베러 산에 간 거랑 똑같다. 모르겠다고 생각해요. 얼마큼 나무를 잘라야 되는 거야. 손에 도끼를 들고. 이해되시죠?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남한테 받고 싶은 거를 남한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당하기 싫은 걸 남한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가정에서 난 솔직히 부모님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자식한테 받고 싶은 걸로 부모님한테 해주라는. 이게 유교의 기본 원리입니다. 대학, 중형, 논어 다 얘기밖에 안 해요. 간단해요. 또 자식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나. 내가 부모님한테 받고 싶었던 걸로 자식한테 해주면 된다. 대학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앞 사람한테 받고 싶었던 걸로 뒤에다 해주고, 뒷사람한테 싫었던 걸 앞에다 하지 말. 윗사람, 아랫사람, 옆사람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 이게 동양 철학의 핵심이에요. 동양 철학에서는요, 양심, 이건 니콜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선아인. 양심, 뭡니까?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자. 인간이 이것만 지키면요, 여기 지상 천국이 됩니다. 이게 쉬운 것 같아도요, 오늘 하루 내가 가족한테 얘기한 거 한번 다시 되짚어 보면요, 나라면 참 싫었겠다 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가족한테, 자녀한테, 부모님한테 한 말을 하나를 곱씹어 보셔도, 아, 내가 부모님이라면, 내가 자녀라면 싫었겠다. 즉,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 특히 유교에서 기본이 남한테 어떻게 말할 거냐, 어떻게 행동할 거냐, 내가 그 사람이라면 감당할 수 있겠나를 체크해보고 감당할 수 있겠으면 하고 아니면 하지 마.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아셔도 여러분 그 동양 고전의 핵심은 다 아시는 거예요. 사실은 서양 고전까지도 다 똑같아요. 요 원리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핵심이 인이에요. 남하고 나를 똑같이 얘기하라. 의는요. 위에는 양이고 밑엔 나자거든요. 나를 선하게 하라는 겁니다. 착하고 아름답게 하라. 즉 죄 짓지 말아요. 자, 친구가 괴롭대요. 술 한잔 하재요. 난 오늘부터 술 끊기로 했거든요. 술 마시러 가면 인이고 술을 끊기로 안 가면 의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남을 배려하면 인이고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의예요. 이 두 개는 꼭 배치되는 게 아니라 서로 만나서 양심을 이루어줘요. 이 두 개의 덕목을 다 성취할 때 양심적인 게 돼요. 하나만 치우치면 여러분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친구가 괴롭다니까 같이 갔다가 뭔가 이제 다시는 안 만나야지로 결론이 났다면 어젯밤에 한 선택이 옳지 않았던 거죠. 또 친구가 괴롭다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나는 오늘부터 술 끊기로 했으니까 안 갔더니 찜찜했다. 인해서 문제가 생긴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체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심 체크법입니다. 인과 의를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지혜는요. 내가 지금 내린 판단이나 정보가 자명한가? 근거가 있나 한번 보셔야 돼요. 자명한 근거가 없는 판단에 휘둘리셨다면 여러분 그 아주 민망한 일이죠. 자녀랑 실컷 싸웠는데 나중에 인터넷 뒤져보니까 내가 틀렸어요. 민망하죠. 자명하지 않은 근거를 가지고 내가 선택을 하거나 판단을 했으면 그거는 반드시 찜찜한 일이 생깁니다. 제가 찜찜이라고 하는 이유가 양심에 맞으면 여러분 자명하고요. 후련하고요. 양심에 어긋나면 찜찜해요. 이게 직관이에요. 누구나 직관력이 있습니다. 찜찜해요. 그래서 일 터진 뒤에 뉘우칩니다. 찜찜했는데 아까 터진 뒤에 뉘우치는 게 아니라 지금 양심 분석법은 미리 알아채는 거예요. 자, 이때 명상을 하고 이 분석을 하면 효과가 끝내줍니다. 에고의 목소리가 낮춰졌는데 직감력은 활성화됐는데 이니에지 분석을 하시면요. 자명 찜찜이 선명하게 들려요. 훨씬 선명하게 들려요. 자, 얘는 뭘까요? 내가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해도 무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어야 된다. 무례하면 여러분 안 먹혀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친구한테 조언을 줘도 야, 이 자식아 하고 시작하면 그거 안 들립니다. 상대방 무례하게 표정이라도 그만하시면 상대방은 다 알아요. 조언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잘난 체를 하고 있군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 지금 어떤 사람 하나를 상담하더라도 저거 다 갖추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 심정은 어떨까? 의. 상대방이라면 혹시 나한테 섭섭하거나 상처 입는 일은 없을까? 의. 정의로워야 되잖아요, 내가. 예. 혹시 내 표현 방식에 무례함은 없을까? 상대방이라면 무례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지. 자명한 근거에 지금 나는 기반을 하고 있나? 내 판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근거 있는 건가?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당당하신지. 웬만하면 날아갑니다. 목에 칼 들어왔다고 생각. 여러분이 막 주장하시는 내용들이요. 내일 아침에 해가 뜬다 정도는 살아남는데 그 나머지는 목에 칼 딱 대면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안 그럴 수도 있죠. 자, 이 정도 근거에 기반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조언을 해주면 서로 같이 이게 맹인의 길 안내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 미리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미리 이것만 점검하시면 여러분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선악 판단법이에요. 동양에. 이거 잘하시면 이제 공맹이 될 수 있습니다.
동양 철학자들이 이렇게 그 이상적인 모델로 삼았던 공자나 맹자 같은 인격이 다 뭐에서 나왔냐? 간단해요. 인의예지 지켰다는 것밖에 없어요. 노노맹자 다 보시면. 인의예지 잘 지켰다. 자, 요게 무의자연입니다. 동양의 도입니다.